제 첫 직장은 건전지 회사였습니다. 굉장히 규모가 있는 회사였고, 저는 그곳에서 일하는 동안 해외 출장까지 종종 다녔는데, 특히 필리핀은 여러 번 갔다 왔었네요. 지금이야 중국산에 밀렸지만, 그때는 건전지 생산이 전도 유망한 일이었어요. 그랬기에 월급이 3달째 밀리는 동안에도 회사의 응급 상황이라는 것만 해결되면 문제 없을 줄 알았습니다. 회사가 부도가 떠날 처음에는 상황인지를 못했고, 나중에는 현실을 부정하기까지 애를 썼네요. 그러나 계속 멍하게 있을 수는 없었어요. 제겐 가족이 있었으니까요. 일찍이 아버지와 친동생을 교통사고로 한꺼번에 잃은 탓인지 저는 가족이란 울타리에 대해 유독 애착을 가졌습니다. 모든 걸 해드려도 부족한 어머니, 저같이 부족한 놈을 받아준 소중한 아내, 그리고 2번의 유산 끝에 얻은 귀한 아들은 이 세상을 다 준다고 해도 바꿀 수 없는 존재들이었죠. 회사의 부도, 그리고 날아가 버린 3달치 월급이라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가족이 머리를 맞대었습니다. 멀리 내다보자는 생각을 갖고 함께 장사를 해보기로 했어요. 해물탕 가게를 인수해서 싹 공사를 하고서는 고깃집을 차렸습니다. 포부 넘치게 시작했지만 장사란 것이 예상과는 다르게 흘러갔죠. 몇 달 동안은 그럴듯하게 운영이 됐는데 마진이 적어 정작 수중에 떨어지는 돈은 없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장사하는 의미가 없다는 판단이 들어서 가격을 올려 좋은 품질을 제공한다는 전략으로 가게 되었죠. 그런데 하늘도 무심하시지. 왜 하필 저희 가게 근처였을까요? 무한리필 고깃집이 생겨버린 겁니다. 가격도 저렴한 데다가 당시의 육류와 어류를 함께 즐기는 그 집의 구성은 꽤나 파격적이었습니다. 저희 가족의 사기는 점차 떨어졌지만 그래도 장기적으로 봐야 한다며 더욱 장사에 열심히 임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화근이 됐던지 어머니가 주방에서 쓰러지는 일이 생겼어요. 깜짝 놀라서 아내가 어머니를 주방 밖으로 모시고 나왔는데 저희가 보기엔 그래도 의식이 있으셨고 때문에 잠시 현기증을 일으키신 건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홀에서 식사를 하고 계시던 손님 한 분이 저희 쪽을 물끄러미 보더니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사님 증세가 이상해 보이는데 곧바로 병원 좀 가보세요. 대뜸 큰 소리로 그러시는 것에 불안해진 제가 어머니를 모시고 가게 근처 의원으로 갔습니다. 막 점심시간 휴식 직전이라 환자가 없어서 바로 진료를 받으러 들어갔는데 당장 큰 병원에 가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는 순간 소름이 돋아서 그 길로 급하게 대학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병원 앞에 딱 차를 세우자마자 의식을 잃으셨어요. 그때 저는 시동을 껐는지 안 껐는지 그런 걸 따질 겨를도 없이 무작정 조수석에서 축 늘어진 어머니를 끌어내서 안아들고 응급실로 달려갔습니다. 저희를 보고서는 의료진들이 막 다가오는데 상황 자체가 안 믿기니까 차라리 꿈처럼 느껴지더라고요. 혈관이 거의 다 막혀있는 상태였고 조금만 더 늦었어도 큰일 날 뻔했다고 했습니다. 선뜻 의사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죠. 예? 큰일 날 뻔했더니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30분만 늦게 오셨어도 어머님께선 돌아가셨을 겁니다. 그 얘기를 듣자마자 다리에 힘이 풀려 병원 바닥에 주저앉았던 기억이 납니다. 뇌졸중이라는 거예요. 그 전에 들어는 봤어도 주변에서 경우를 본 적은 없었어요. 그래서 더욱 후유증이 낯설고 무서웠던 것 같습니다. 간발의 차로 목숨을 건지신 어머니는 금세 의식을 차렸지만 몇 달간은 저와 대화도 못하실 정도로 말씀을 어눌하게 하셨습니다. 가게는 계약 만료를 한 달 앞두고 건물주로부터 나가달란 통보를 받게 되었어요. 분명 몇 주 전만 해도 오래오래 있어달라고 말했었건만 간사하게 입장을 바꾼 건물주 때문에 권리금 한 푼 못 건져보고 보증금만 달랑 돌려받은 채 쫓겨났습니다. 수천만 원에 이르는 초기 비용은 보증금으로 메울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장사 준비 기간까지 합쳐서 근 3년이 허상으로 날아가게 되었습니다. 회사의 부도부터 창업 실패까지 빚의 연속이었죠. 원체 허약한 몸을 이끌면서 함께 노력해줬던 아내에게도 뭐라 말할 수 없을 만큼 미안했습니다. 최악의 상황이었지만 절망하고 있을 수만은 없었어요. 저희에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어린 아들이 있었기에 다시 나가야 했습니다. 작아진 신세에 맞춰 시내에서 떨어진 동네로 이사를 가게 되었던 그때 제 나이 딱 40이었어요.
일반 사무직으로 들어갈 수 있을 리가 만무했죠. 지방이라서 당시 일자리가 풍부하지도 않았어요. 저는 한 막걸리 회사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도시 외곽에 큰 부지에 있는 곳이라 이사간 집과 가까워서 알아본 것이 계기였죠. 지역 특색을 입힌 막걸리는 그 동네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특산품 비슷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생산 라인에서 일하게 되었는데 사실상 공장이었습니다. 입사 직후에는 무조건 3교대 의무라는 조항이 힘들었으나 어떻게든 적응해 나갔죠.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는 이 정도의 시련은 있는 법이라면서 말이죠. 그러나 그 회사의 사장을 보면서부터 격이 다른 힘듦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사장은 생산 파트에 지독히도 간섭을 해댔어요. 어떤 시정을 지시하면 그것에 그치지 않고 꼭 몇 번에 걸쳐 시정 보고를 따로 하게 시켰죠. 이게 얼마나 사람 피말리는 과정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것만이었다면 저는 참고 견디는 것을 그렇게 어려워하진 않았을 겁니다. 불행하게도 어떤 계기가 생기고 말았는데 회사 뒤편에서 키우던 큰 개 때문이었어요. 사무실 과장이라는 놈이 오다 가다 하면서 자꾸 그 개를 발로 차곤 했습니다. 죄 없는 개가 짧은 목줄에 묶여서 발길질을 당하는 것이 불쌍하기도 하고 그 행위가 영 못마땅했어요. 언제 한 번은 평소보다 세게 찼는지 개가 맞자마자 깽 소리를 내며 오줌을 지린 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놀래서 보고는 인내심을 저버리고 과장한테 한마디를 하고 말았어요. 그 적당히 좀 하십시다. 말 못하는 짐승도 아픈 거 다 알고 다 느낍니다. 그랬더니 저보고 개 주인이라도 되냐며 비꼬는 겁니다. 그 말에 저는 상대할 가치도 못 느껴서 그냥 무시했죠. 그런데 그 이후로 희한하게 자꾸 제가 잔업에 걸렸습니다. 그곳에선 잔업이 수당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돌아가면서 의무적으로 한 번씩 하는 것이었어요. 보통 3주에 한 번꼴로 왔다면 저는 한 주에 한 번이었습니다. 그러니 부당하고도 이상했죠. 곧 이유를 알게 되었는데 사무실 과장이 바로 사장의 친조카였던 겁니다. 과장이 아무리 악마짓을 해도 아무도 제재하거나 뒷말조차 안 하는 이유가 있었던 거죠. 치졸한 보복에 너무 괴로웠어요. 저를 지켜본 아내가 힘들면 언제든 일을 그만두라고 말을 해줬습니다. 본인도 허약한 몸으로 편찮으신 어머니를 돌보며 혼자 아들을 챙기는 것이 힘들었을 텐데요. 아내의 말만으로도 고마웠고 아들 운동회 날에 10,000원 용돈을 줄 수 있는 것이 다행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조차 오만이었나 봅니다. 거의 모든 근무자들이 눈치챌 만큼 저는 부당한 환경 속에서 일을 하고 있었지만 그래도 견디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생산 파트 쪽에 설치되어 있는 자판기를 고장냈다는 누명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는 늦은 식사 후 믹스커피 한 잔을 뽑아 마신 게 전부였어요. 그런데 사장은 제가 사용한 직후부터 작동이 안 된다며 역설을 냈습니다. 이거 이 기훈씨가 망가뜨린 거 아니냐 이 말이야. 이거 자판기 대리점에서 빌려다 쓰는 건데 이거 어쩔 거야? 어떻게 물어낼 거야? 모두가 다 쳐다보는 앞에서 삿대질을 당하는 동안 제 얼굴에는 열이 올랐습니다. 그러다가 수리비를 월급에서 까겠다는 사장의 말에 눈이 돌아갔어요. 제가 고장낸 것도 결코 아니지만 만에 하나 그렇다 해도 어떻게 그걸 물어준단 말입니까? 어이가 없었습니다. 요즘 표현으로 사장이 하는 짓은 그저 갑질에 지나지 않았죠. 해도 너무하시는 거 아닙니까? 제가 왜 책임져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장님께서 합리적인 이유로 이러신다는 생각도 안 듭니다. 그럼 내가 괜히 이런다는 건가? 사람 우습게 만드는 것도 아니고 꼬우면 그만두시든가 안 나오면 될 거 아니야. 사장은 저보고 자리를 비우라고 했습니다. 반발할까 하다가 그만뒀어요. 그래, 여기까지인가 보다 싶었거든요. 뻔뻔하기 짝이 없는 사장과 무능력하고 뒷말이나 매일 퍼나르는 과장을 더 이상 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미안이기도 했죠. 그런 저에게 하늘은 또다시 무심했습니다. 어찌 순서가 그리 되었을까요? 그래서 사람 인생이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름 아니라 제 아내 일이었어요. 그 무렵에 소화가 안 되는지 배가 자주 아프다고 했었던 아내는
제가 사장의 갑질에 당하고 있을 때 구급차에 실려가고 있었습니다. 극심한 복통 때문이었는데 초음파 결과 자궁의 커다란 물혹이 원인이라고 했습니다. 예전에 출산 이후 자궁이 약해져서 둘째는 어렵다는 말만 들었었지 이런 경우에 대한 건 전혀 예상 밖이었죠. 일을 때려치우고 회사를 벗어난 제가 들은 첫 마디가 그것이었습니다. 아내가 바로 수술해야 하는 상태라는 얘기였죠. 게다가 그 상황에 많이 놀라셨는지 어머니는 발 쪽에 급성 마비 증세가 왔어요. 이것도 뇌졸중의 후유증이라고 하더군요. 결혼한 이후로는 입에 댈 생각도 안 해본 담배가 그날 얼마나 절실하게 당기던지요. 씩씩하게 혼자 가방을 챙기고 숙제를 점검하는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 악마와도 같은 달콤한 유혹을 참았습니다. 대신 진짜 악마에게로 가서 빌어볼 다짐을 먹었죠. 제 가족을 위해서라면 굴욕쯤은 아무것도 아니었죠. 자존심이 밥 먹여주지 않으니까요. 무작정 사장실을 찾아가 정중하게 인사를 드리고 빌었어요. 제가 욱해서 그런 것이니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말입니다. 그랬더니 사장이 그러는 겁니다. 태도가 영 불성실하고 간절함이 부족해 보여서 안 되겠다고요. 그게 무슨 말인지 머리로는 이해가 안 가는데 몸은 저절로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제 사정 좀 봐주십시오. 전 가족이 있습니다. 일을 꼭 해야 합니다. 읍수하는 저에게 사장은 누군 뭐 가족 없나? 하고 비웃더니 정 일을 계속하고 싶으면 과장한테 가서 사과하라고 했습니다. 기가 막혔죠. 뭘 사과하란 말입니까? 그럼에도 저는 과장을 찾아가 그간의 무례를 용서해달라는 말로 사과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과장이 제 면전에 대고 푹 웃더군요. 진짜 분노로 손이 덜덜 떨렸지만 참아냈습니다. 저는 벌이를 멈출 수 없는 상황이었고 단 하루의 무직 상태도 용납할 수 없었기에 이직 같은 건 그때 생각도 못 해봤어요. 그저 악바리로 자리를 이어나갔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2교대로 전환될 때 저는 계속 3교대 유지였어요. 못 그만두는 제 처지를 한 그들의 악랄함이었죠. 하루는 제 아들이 아빠는 왜 계속 3교대냐고 묻는데 할 말이 없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아들이 3교대라는 단어를 아는 것조차 싫었어요. 못난 아빠를 닮지 않아 똑똑한 저희 아들이 이런 세상을 몰랐으면 하는 마음까지 들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사장이며 과장이 저를 우습게 보니 자연스레 다른 사람들도 저를 업신여기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사장은 저희 지역의 유지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회사 근방에 유명한 국밥집이 있었는데 거기서 경찰들과 사장이 같이 밥 먹는 것은 자주 목격되는 장면이었어요. 특히 동네 파출소장과는 호영호재하는 관계였습니다. 그들이 노가리를 까며 회사에 들를 때마다 저는 마주치지 않기만을 바랐어요. 저를 보면 사장은 으스대며 사람을 바보로 만들곤 했기 때문입니다. 아, 이기훈 씨, 그 인사 좀 하고 가지. 차렷! 경례! 어쩔 수 없이 마주쳤을 때 사장이 그렇게 외치면 저는 유쾌한 척 연기하며 파출소장에게 차렷 경례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막 웃었습니다. 제가 속으로 얼마나 모멸감을 느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참아낼 수 없는 정도는 아니었어요. 회사에서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학교에서 싸움을 했다는 아들의 소식보다 타격이 크진 않았으니까요. 벌써 3번이나 학교에서 주먹 다짐을 했다는 얘기가 들려왔을 때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가뜩이나 어머니와 아내도 건강이 안 좋은데 아들까지 사고를 치다니요. 심지어 왜 싸우고 다녔는지 말도 안 해줬습니다. 아들은 제가 엄하게 다그치는 것에도 끝까지 입을 다물고 말을 하지 않았어요. 금쪽 같은 아이라 저희 가족은 한 번도 그 이전에는 아들을 크게 혼낸 적이 없었어요. 그게 오히려 독이 되었나 싶어 고민으로 힘든 나날을 보냈습니다. 중학생 사춘기를 잘못 겪고 이대로 아들이 엇나갈까봐 두려워져서 그때 처음으로 많이 혼냈습니다. 그러면서 내심 미안하기도 했죠. 제가 못났기 때문에 아들의 미래에 자꾸 기대는 것 같았거든요. 중학교에 입학하면서 자기 꿈은 사자 직업이라고 했던 아들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늘 사자 직업이 최고라고 말씀하시곤 했는데 아들이 그 말을 진지하게 귀담아 들었던 것입니다.
그럼 의사를 할 거냐고 하니까 좋다고 대답했던 아들. 저는 그런 아들을 위해 못할 것이 없었어요. 아내의 수술은 성공적이었다지만 장기적으로 치료가 필요했고 저는 후유증을 남기지 않으려면 제가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니 저는 일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기우였던 것인지 아들은 더 이상 사고를 치지 않고 학업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죠. 천만다행이었어요. 저는 힘든 회사 생활로 결국 스트레스성 위험을 얻게 된 상황에서도 돈은 계속 벌었습니다. 너무 지독한 그 환경을 몇 년 더 버텼지만 저는 타이로 회사를 그만뒀어요. 퇴사 압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곳에서 제 스스로 그만둔 것이 아니라 사실상 잘렸다는 사실에 깊은 자괴감을 느꼈습니다. 받아야 할 수당은 누락된 채 퇴직금만 받았습니다. 수당을 주지 않기 위해 별 시덥잖은 명목으로 핑계를 대는 것에 저는 완전히 질려버렸습니다. 그리고 힘든 기억으로 남은 그 동네를 떠나 아예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아들이 고등학생이었기에 전학 부분이 마음에 걸렸는데 오히려 나서서 이사를 가자고 말해주더군요. 아예 훌훌 털어버리고 새 출발하고 싶은 제 마음을 알아주는 것만 같아서 얼마나 고맙고 기특했던지요. 새로운 곳에서 재취업을 위해 고군분투하던 저는 한 수입 맥주 회사에 입사했습니다. 작은 자리였지만 양심을 다해 최선으로 일했습니다. 그것이 받아들여졌는지 1년 후에는 과장이 되었어요. 사람은 자신을 인정해주는 곳에서 가장 큰 효율을 발휘하는 법이죠. 저는 그곳에서 모든 능력을 발휘하였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정년 퇴직을 할 때에는 부장이었어요. 그리고 저의 자랑인 제 똑똑한 아들은 정말로 사자 직업을 갖게 되었습니다. 의사는 아니었어요. 아들이 졸업한 모든 학교에 현수막이 걸릴 정도라면 더 대단한 일이었어야죠. 바로 검사가 되었습니다. 집안에서 법조인이 나왔다는 사실은 곱씹을수록 신기했어요. 정식 발령 후에 지금까지 뒷바라지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저희 부부를 향해 절을 올리는 그 모습을 보고 나서야 아들이 오랫도록 공부에 매달렸던 장면들이 스쳐가며 제대로 실감이 났습니다. 방문 요양으로도 케어가 어려워져서 집 근처 시설에 들어가시게 된 어머니께서도 그곳 직업분들이 알려주시기를 손주가 검사가 됐다며 그 시기에 날마다 노래를 부르셨다고 합니다. 이렇게 효도하게 된 저희 아들의 발령이 난 곳은 공교롭게도 저희가 떠나온 그 동네였어요. 그리고 시간이 흘렀을 때 저는 상상하지 못한 이야기를 전해 듣게 되었죠. 퇴직 후에도 연락을 이어오던 맥주 회사의 후임 팀장과 통화하던 와중이었습니다. 그쪽에 전통 막걸리 회사 있잖아요. 최근에 아주 난리라던데요. 형님 예전에 거기서 일하셨다고 하신 것 같아서 생각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선 번뜩 정신이 들었죠. 악몽이었던 그곳의 소식을 듣게 된 건 그만큼 의외였습니다. 후임이 동종업이다 보니 건너 듣게 됐다는 것은 그 막걸리 회사가 이번에 잘못 걸려서 완전히 털리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선뜻 믿어지지 않았죠. 거기가 어떤 곳인데요? 제가 몸담아 봤기 때문에 잘 알았습니다. 몇 년 전부터 사장의 친아들이 대표직을 맡고 있었고 옛날보다 회사의 몸집을 더 키운 데다가 아직도 혈연, 지연, 학연 다 끌어모아 그 지역에서 떵떵거리고 있다는 건 익히 들어온 바죠. 난리가 나 봤자야. 거긴 경찰도 못 건드려. 내가 알아. 아마 경찰도 꼼짝 못할 거예요. 찍소리도 못한다나 그런가 봐요. 대체 뭔 소리야 그게. 제가 뭐 듣기로는 검사가 직접 나서는 바람에 거기서 못 빠져나갈 거라는 것 같았어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검사가 나서다뇨. 설마 싶은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아닐 거라고 여기면서도 그 막걸리 회사의 소식에 촉각을 곤두세웠어요. 제 기억 속에 그곳은 거대하고도 거대했기 때문에 큰 위기에 처한 그림과는 매치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다시 접하게 된 소식에 정말 놀라웠습니다. 세금 탈루와 공금 횡령으로 회사가 조사를 받게 되자 그 사실에 충격받은 대표의 아버지가 뇌졸중으로 쓰러졌다는 겁니다. 저에게 갑질을 행했던 바로 그 사장 말입니다. 그리고 회사의 이사가 불법을 자행한 주범으로 지목되었다고 했습니다. 이사가 누구인가 하니 저를 괴롭혔던 사장의 조카였습니다. 아니, 살다 보니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나 싶었죠. 아들과 모처럼 둘만의 자리를 가지게 되었을 때 자연스럽게 제 머릿속은 그 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고깃집에서 아들이 막걸리를 주문하길래 제가 손사래를 쳤습니다. 저는 그 막걸리 회사 이후로는 막걸리 자체에 치를 떨게 되어서 절대 마시지 않거든요. 알아요. 그런데 오늘은 한잔 하세요. 아들의 대답이 묘했습니다. 서로 말없이 한참 고기만 구워 먹다가 제가 먼저 얘기를 꺼냈어요. 혹시 그거 네가 한 거야? 네, 맞아요. 왜 그렇게 했어? 질문에 주어도 없었건만 아들은 시인했습니다. 그리고 이유를 묻자 대답이 없었죠. 제 앞에다가 구운 고기를 놓아주는 아들의 모습은 아주 늠름해 보였습니다. 건장하게 다 큰 모습을 보며 희한하게 옛날 그때가 떠올랐어요. 학교에서 한창 싸우고 다니더니 그 이유는 끝끝내 말해주지 않았던 아들의 중학 시절이 말이에요. 제가 지금까지 가장 친하게 지내는 친구가 김건창이에요. 아버지도 걔 몇 번 봐서 아시죠? 제 중학교 동창이요. 건창이랑 친해진 계기가 제가 걔를 때렸었거든요. 그런데 그 애가 나중에 저한테 와서 미안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후로 완전 친해졌죠. 아들이 불쑥 중학교 때 얘기를 하는 바람에 속내라도 보인 것 같아 뜨끔했는데 내용이 영 이상했습니다. 당시 아들은 여럿을 때리고 다녔고 자기한테 맞은 놈 중에서 자기한테 사과하러 온 놈은 건창이 하나라고 했습니다. 네가 때렸는데 사과를 왜 받아? 그래, 너 어디 말해봐라. 애들은 왜 그렇게 패고 다녔어? 아니, 걔네가 아버지를 걸고 넘어졌어요. 뭐라고? 아버지를 놀리고 욕하는 게 싫었거든요. 그래서 그랬어요. 생각지도 못한 내막에 저는 충격을 받았다가 아들이 이어서 하는 말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저 사실 그때 알았어요. 아버지가 옛날에 거기 사장한테 무릎 꿇고 비시던 거요. 그 순간의 감정은 차마 글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어린 아들에게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걸 20년 만에 알게 되었습니다. 동네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했던 회사였기에 아무래도 오가는 이도 많았고 말이 퍼지기도 쉬웠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아들이 다녔던 중학교에 재학 중인 자식을 둔 게 회사에서 저 하나뿐이었을 리는 없으니까요. 그때 아버지가 어떤 대우, 아니 어떤 취급을 받으시면서 일하는지 알게 됐어요. 인간의 존엄성까지 짓밟는 그 사장의 저급한 성정을 보고선 반드시 되갚아주겠다고 마음을 먹었던 거예요. 할 말을 잃은 저를 보며 아들은 씩 웃어주었습니다. 공부하면서 힘들 때마다 남자라면 결심을 끝까지 지켜야 한다는 생각으로 버텼다고 하면서요. 아버지의 복수만 해낼 수 있다면 이까지 시련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겼다는 말에 저는 결국 눈물이 고이고 말았습니다. 아들에게 이런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건만 불가항력이었죠. 저 때문에 아들이 걸어온 길이 녹록지 않았던 것 같아 서글픈 기분도 들었습니다. 부모의 마음이란 어쩔 수 없나 봅니다. 세상 사람들 전부가 저에게 손가락질하여도 그 사람들 전부에게 무릎을 꿇는다고 해도 그것이 가족을 위한 거라면 전 괜찮을 겁니다. 하지만 제 아들의 인생에 제가 오점이 되는 것은 아프고도 무섭고도 아주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저는 있잖아요. 아버지, 진짜 맹세코 단 한순간도 아버지가 자랑스럽지 않은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 아들이 하는 말에 눈물을 흘리고 말았나 봅니다. 그 어떤 말보다 감격스러웠고 모든 보상을 받은 것 같았어요. 제가 눈물을 훔치는 동안 그것을 못 본 척 해준 아들이 통쾌한 일이 또 있었다며 얘기를 하나 해줬어요. 이틀 전에 아들이 퇴근하는데 누가 입구 근처에서 기다리고 있더랍니다. 지금은 이사가 된 옛날에 그 과장이 있었다네요. 제 아들에게 대접하고 싶다면서 자리를 마련했다고 꼬신 데다가 안 통하자 갑자기 무릎을 꿇었다는 겁니다. 제발 한 번만 살려달라며 싹싹 빌었다네요. 아들이 떼어내기도 전에 관리인들이 와서 제압했다고 합니다. 아들은 그들에게 최대의 응징을 하며 회사 근로자들에게는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으로 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와 상관없이 두 번 다시는 그 사장이 재기할 수 없도록 이미 판을 다 짜놨다고 하더군요. 결코 빠져나갈 수 없는 포위망을 쳐놨다면서 말이죠.
이야, 정말 누구 아들인지 너무 멋있었어요. 인생사 세옹지마라하였습니다. 저에게 갑질하던 사장이 호된 되갚음을 당하는 미래를 예견 못했듯이 저도 이렇게 통쾌한 복수의 날이 올 줄은 몰랐습니다. 괜찮다고 가끔은 저 스스로를 속이기도 했지만 진실로는 왜 한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날 정말 오랜만에 막걸리를 마셔봤는데 맛이 끝내줬습니다. 마실수록 속에 진 응어리가 씻겨져 나가는 느낌이 들었네요. 아들과 허심탄회한 대화를 하며 새벽까지 즐거웠어요. 살면서 그토록 후련